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 두게 돼요. 프랑스 역사상 제일 큰 영토를 가졌던. 예, 맞아요. 저희가 그 전에 배운 알렉산더 대왕 생각나네요. 아 진짜 맞아요. 약간 좀 네, 어. 많이 비교가 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도 뭔가 범상치 않은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사실 나폴레옹은 전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이 10살이 될 때 프랑스에서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나폴레옹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인 코르시카 섬이 바로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향인데 자칫하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사람이 될 뻔했어요.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 1768년까지만 해도 현재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제노바 공국의 영토였어요. 태어나기 1년 전까지요? 네. 진짜 아슬아슬했다. 1768년에 프랑스가 코르시카를 공격을 해서 차지를 하게 돼요. 진짜 저기 보면은 이탈리아랑 더 가까워요. 딱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코르시카가 프랑스의 영토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지금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나폴레옹이라고 불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차이도 있고 또 프랑스어를 하더라도 그런 코르시카 특유의 액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철자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돼서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옆에 서기가 대신 써줬어요. 아, 예. 우리는 제주도에 가면은 그래도 사투리가 있지만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코르시카에 가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방. 맞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나폴레옹을 친구들이 촌뜨기라면서 심하게 놀렸다고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군인이 돼서 출세를 하겠다라는 야망이 상당히 컸었어요. 야망가였구나. 네, 그것 때문에라도 나폴레옹은 더 어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코르시카에서 온 촌놈 나폴레옹이 과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책에서는 그냥 이미 약간 영웅 됐을 때부터 알았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그치, 어렸을 때부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영웅이 되기까지를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나폴레옹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789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루이 16세가 있으면 혁명이 계속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루이 16세에 목을 쳐버립니다. 이거를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엄청 생기면 떨리죠. 어떡하냐, 막 왕정에서. 떨리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 국가인데 근데 이 나라에서 왕을 죽였네?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목도 날아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혁명이 퍼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 에스파냐 등 몇 개 나라가 그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이제 프랑스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유럽에 퍼지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였죠. 두 번째는 1793년에 프랑스 혁명에 저항하는 큰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시국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793년에 프랑스 남부에서는 특히 이제 툴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르세유 옆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 아, 어떻게 맞습니다. 하셨지? 지리를 되게 잘 아신다. 편하게 하세요. 네. 사실 툴롱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프랑스한테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인데 왕당파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장악을 해버려요. 왕당파가 뭐예요? 왕당파는 왕정을 프랑스에 복귀시키려는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영국군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와서 툴롱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툴롱 탈환 작전을 시작을 해요. 이때 툴롱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오. 살리체티라고 하는 사람이 코르시카 대표로 국민공회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툴롱이 있는 남부 지역에 파견이 된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마침 포병대 장교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나폴레옹을 추천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막상 나폴레옹이 툴롱을 좀 보게 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툴롱을 탈환하는 탈환군에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사령관이 몇 차례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사령관들마다 전부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생각한 작전은 툴롱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 요새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에기에트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꽤 먼데? 그니까요. 되게 뭔데? 이 에기에트를 장악을 하고 나서 영국군을 포로 공격을 해서 영국군을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지원 씨가 모르실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 나폴레옹 장군 말씀드릴게요. 네. 나폴레옹님께서 네. 포병 쪽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스트에서 또. 근데 이렇게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나폴레옹은 포병 대위에서 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나폴레옹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정치 상황 때문에 밀렸었구나. 나폴레옹이 좀 밀려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1795년 10월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혁명에 저항하는 왕당파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요. 이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의 또 백이 돼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폴 바하스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찾아서 너 한 자리 줄게 약속을 하고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오케이! 그러고 받아들이고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We will position it like this. One battery here, another one here, another one on this bridge in line, and another one here. If the cannons come through, you'll take command of them. I warn you, citizen, that I follow a pledge. To its end or mine. 그래서 잘못하면 건물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데 나폴레옹은 파리 시내에서 대포를 쏘면서 시위 진압을 합니다. 시내에서 포를 쏴버려요? 파리에 쌍호슈라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엄청 폭격을 많이 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사단장으로도 진급을 하고 또 지휘권도 얻게 됩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나이는 26살에 불과했어요. 26살이요? 26살에 불과했어요. 26살이요? 네. 그때 뭐였지? 진짜 어리다. 진짜 어린 나이에 엄청 올라갔네요. 혜성 씨보다 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26인데 지금 별 두세 개 막 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 이렇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을 하고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승승장구를 나폴레옹이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지? 바로 이탈리아 원정입니다. 아, 이탈리아 그 연연 때문에 그랬구나. 사실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프랑스로서는 이게 너무나 골칫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를 공격을 해서 그곳을 정리를 하고 오스트리아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툴롱 전투에서 인정을 받은 나폴레옹이 바로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이탈리아 원정군은 보급도 부족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말이 아니었어요. 병력도 좀 부족하고. 좀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아내기도 했고 전력을 잘 집중시켜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프랑스와 오랜 기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이기고 이제 라인강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엄청 인기가 올라가게 돼요. 슈퍼스타. 그런데 이탈리아 원정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나폴레옹은 또 다른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지중해를 건너야 합니다. 아, 피라미드. 그 이집트. 네, 맞습니다. 이집트예요. 지니어스야. 야,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아니, 피라미드 자기네들 다 얘기해놓고서는. 결정적인 힌트였어요. 네. 사실 이탈리아 원정을 하고 나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아, 뭔가 성과가 필요했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나폴레옹은 영국 공격을 위한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영국을 직접 원래는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프랑스는 대륙에서는 뭐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정말 약했어요. 해군이 너무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 원정을 제안을 합니다. 영국 약 올리가려고. 영국의 교역로가 있는데 인도와 영국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를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또 가게 되면 영국의 교역망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원정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는 당시 총재 정부의 속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의 정부의 이름이 총재 정부였어요. 5명의 총재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는 체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군인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지.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약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경계하는 느낌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낮은 곳에 나폴레옹을 멀리 보내서 망하게 예, 만들려고. 고생시키려고. 물론 나폴레옹은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집트에 더 가게 됐죠.
그런데 이집트에 갔을 때 나폴레옹이 생각하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근처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또 시리아 쪽까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계속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영국군이 이집트 쪽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의 함대를 괴멸시켜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집트에 갇히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집트 내에서는 또 나폴레옹 군대에 저항하는 여러 봉기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더군다나 이집트에서는 또 전염병까지 돌았어요. 전염병까지? 마침 그때 프랑스에서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프랑스에서 정치인들이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점점 많이 싸우게 되고 또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 좀 혼란스럽구나라는 거를 듣게 됐고 이집트의 군대를 남겨놓고 이제 소수의 부하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약간 기회주의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될 놈 내리죠. 진짜 될 놈들 와. 이렇게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을 엄청 환영을 합니다. 전쟁 영웅이 돌아왔다. 우리를 이런 혼란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나폴레옹을 맞이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 나폴레옹의 삶에서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연 사람이라고도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혁명 연 사람? 누구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엠마누엘 조셉 시에스입니다. 엠마누엘 조셉 시에스입니다. 이 시에스라는 사람은 당시 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이 쿠데타를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나폴레옹 정도라면 나폴레옹이 아직 젊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 판단했네요. 그렇죠. 희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장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쵸.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바로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1799년 11월 바로 이 날이 18 부유메르 18일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당시 의회에 쳐들어가게 돼요. 의회를 제압을 하게 되고 3명의 통령을 두는 통령 정부를 새롭게 수립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된 제1통령에 나폴레옹이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새로운 의회를 결성을 하게 돼요. 이때 나폴레옹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혜성 씨 나이 아니에요? 저 만으로 만으로 네, 쓰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CS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는 않았어요. 밀려났어요. 네, 맞습니다. 정권에서 밀려납니다. 다들 진짜 잊혀진 인물이잖아요. 나폴레옹밖에 기억 안 남고. 네. 이제 최고의 자리, 제1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쿠데타에 맞들린 거야. 왜냐면 이게 나라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좀 그 분란이 있을 수가 있으면 딴 나라랑 싸우면 그게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대불 동맹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의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었어요. 결국 나폴레옹은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주둔해 있는 이탈리아 북부로 이제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나폴레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탈리아 원정군을 이끌고 출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프스가 저기 있는 게 알프스였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알았죠. 이탈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국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 네. 이때 이탈리아에는 나폴레옹의 휘하 장군이었던 마세나라는 사람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제노바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 다 막아버린 거예요. 끊었구나.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마세나의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나폴레옹이 빨리 가야 된다면 과연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직진했겠죠. 산을 넘어요. 빠르니까. 정답. 그냥 부하들은 죽어났겠네. 그냥 직진 아니야? 야 시간 없는데 그냥 그 길을 가. 이게 전략이야? 전략이면 저기 돌아오는 게 전략이지. 원래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을 갔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알프스 산자락 끝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로 올 거라고 생각했죠.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알프스를 넘어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갑자기 등산. 미친놈 아닌 이상. 그렇죠? 옛날에 기원전 3세기 때 한니발이 한번 넘어오고 나서 넘지를 않았어요. 바로 산 베르나르도 협곡을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네요. 그렇죠? 물론 산을 넘는 게 힘들었는데 나폴레옹이 포를 중요시했잖아요. 포를 어떻게 들고 산을 넘어? 잘 모르겠죠. 아니 분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분리했다고요? 바퀴 빼고 다 빼고 해서 나무로 여물통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요. 그 줄을 달아서 사람들이 끌고 올라갔어요. 그렇다. 포를 엄청 좋아했다. 네.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그 포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 포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그냥 등산 매니아들 같은데 그 정도. 병사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비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동성을 높여서 적보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막 그런 텐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냥 밖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맞아요.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담요를 들고 갔어요. 그쵸. 그래서 몸을 담요로 돌돌 말고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비박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프랑스어예요. 비박이? 비부악. 진짜? 예. 비부악. 비박이였어요? 예. 전혀 몰랐네. Bivouac. Bivouac. 전혀 몰랐어요. 그거 신기하다. 진짜 몰랐어. 저도 처음에 비박이라는 말 듣고 진짜 비박 비자에 뭔 뜻이 있나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비부학이었어요. 피해도 많이 컸겠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은 그대로 전략을 감행을 했고 산맥을 넘어서 적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저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있잖아요. 그 맞아. 모자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2014년에 그 한국의 되게 유명한 닭고기 회사 아세요? 그 할인. 어디요? 맞아. 거기 아우. 저 모자를 26억에 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거의 경매에 낙찰이 가격이 됐어요. 3배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이제 정말요? 있나 봐. 와. 저번에 그게 유명하지 이 모자를. 딱 나폴레옹 하면 바로 연상되는 그런 모자. 맞아요. 한국에 있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 마렌고 전투에는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 또 있어.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예? 아까도 처음에도 나왔죠. 아주 유명한 La 그림이에요. traversée des Alpes. 저 옆에 대포 끌고 가네. 진짜. 그런데 사실 이 나폴레옹이 실제로 알프스를 넘을 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노새 타고 갔어요. 아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이게 주머니 그 쏘는 주머니 거? 손 넣는 거. 이거 제가 돌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들리세요. 우리 조용하자. 우리 조용합시다. 여기 나폴레옹이 이렇게 손 넣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손시려워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항상. 언제든 기습당할지 몰라서 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건가? 이런 설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배가 좀 아파서 배 문지르느라 그랬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썰 중에 또 손 엄청 못생겨서 가려려고 했다는 썰도 있어요. 엄청 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저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바지에는 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막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폴레옹 유명한 것 중에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는 그거 그러니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자 나폴레옹인 척 해봐. 그러면 척. 그러면 왜 저건 왜 그린 거예요? 영화 시술이라고 약간 신격화.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고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쵸, 리얼 이게 같이. 접은 거잖아요. 예. 당시에 사실 나폴레옹은 자기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을 최대한 멋지게 그려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미화를 하면서 그런 전쟁 영웅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뉴스를 자기가 썼다고? 네. 아, 번개처럼 날아올랐고 벼락처럼 내리쳤고 나폴레옹은 모든 곳에 다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자기가 토르네, 토르야. 아니 근데 자기가 3인칭으로 나폴레옹이 이랬다라고 나폴레옹 쓴 거잖아요. 네네네. 언론 플레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런 거네요. 네. 나폴레옹은 번개처럼 날아서 쐈대. 뭐 이런 그렇죠. 본인을 그렇게 얘기한 네. 거죠. 그럼 지원 씨는 본인 기사에 본인이 댓글 단 적 없어요? 와 정말 잘했다. 아니죠, 댓글은 안 달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가 뭔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안 좋은 얘기를 하겠냐고. 기현 씨는 그런 적 없어요? 댓글로 이렇게. 약간 로그인은 한 적은 있어. 로그인해서 뭐 하기요? 좋아요만 눌렀어. 내 기사에 내가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다들 그럴 것 같긴 해. 네. 저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 나폴레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유명해진 비결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그렇죠. 르 코드 시빌 민법전이에요. 그치. 프랑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에 프랑스는 헌법이라는 거는 있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달랐어요. 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단일한 사법 체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1804년 3월 21일에 36개 법과 2281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전을 공표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정한 영광이 여러 번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민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라고 나중에 자기의 회고록에서 말하기도 했어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전은 사실 프랑스 혁명이 추진을 했었던 그런 특권의 폐지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관습법 같은 것도 없애고 또 사유재산 같은 것도 인정을 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또 나폴레옹은 지금 프랑스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제도를 만든 뭐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에서 프레페라고 불리는 도지사 정도가 될 텐데 프레페도 나폴레옹이 만든 직책이고요. 여러분 7월 14일 혁명 기념일에 샹젤리제 대로에서 맞아요. 많은 군사. 행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온갖 학교들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요. 사극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부 다 나폴레옹 때문에 그렇게 분화가 된 겁니다. 진짜. 그럼 이렇게 법전까지 통합한 나폴레옹의 야망은 종신 통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령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나폴레옹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했는데 이제 최종 종착지가 황제. 얼마나 허무해요. 왕에서 황제를 만들어줬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다시 왕 또는 황제가 돌아오는 걸 반길까요? 혁명에서 그렇게 피 흘렸는데. 가만히 있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설득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루이 16세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부르봉 왕실을 이미 쫓아냈는데 그 부르봉 왕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왕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왕정 복귀를 외치면서 영국의 이제 망명에 있던 왕당파 세력이 나폴레옹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납치했어요, 근데? 실패로 들어갑니다.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다 싶어서 이 사건의 배우로 루이 16세의 친척이었던 앙기영 공작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 공작은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음모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아, 이 배경엔 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For my command, aim!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아, 부르봉 왕실이 제기를 노리고 있었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나폴레옹은 그 불안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 여론까지 잘 조성을 해놓고 이제 나폴레옹은 이 기세를 몰아서 프랑스 최초로 황제를 뽑는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국민 투표를 했는데 찬반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찬성률이 얼마였을까요? 압도적. 90 몇 프로겠지. 99%. 90. 99.9. 맞습니다. 90이에요. 찬성이 352만 1675표, 반대가 2579표입니다. 거의 몰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 투표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 조작. 이거를 밝혀내요. 조작이구나. 조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조작이 제일 심했던 곳은 바로 군대였어요. 군대요. 예. 그렇지. 나폴레옹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육군에서는 12만 32명이 찬성했다고 돼 있고 해군에서는 16,224명이 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 숫자를 지우고 육군 40만 명 찬성 그리고 해군 5만 명 찬성 이렇게 부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는 조작이다라고 확인한 수치만 한 21만 5천 표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는 조작이 최소한 됐다고 보는 거죠. 프랑스 시민들이 루이 16세와 부르봉 왕실을 다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시 군주를 앉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의 삶을 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차라리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명의 지도자를 지도자가 의지하고 싶은 거죠. 네, 이 지도자가 사태를 수습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러네요. 나폴레옹 만세 네. 만세. 한번 음을 넣어서 네.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노래를 부르라고요? 노래로. 뮤지컬처럼. 자, 한번 자작곡. 나폴레옹 만세 만세. 나폴레옹 만세 만세. 우리에게 주네 닭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네. 가수는 가수였네요. 자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가사는 불어로 바꿉시다. 나폴레옹. 아 이렇게 근데 되게 찬양을 했네. 사실 이제 음은 이렇진 않았겠지만 찬송가야 찬송. 네, 저도 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불렀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근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가사 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돌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아, 노바리 키즈. 나폴레옹 이름에 대한 건데 사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모든 문서도 그렇고 다 보나파르트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서는 나폴레옹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좀 친근하게 부르라고? 땡. 보나파르트가 뭔가 싫은가 보죠. 거기에 대한. 아, 완전 프랑스인이라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하나 주세요. 프랑스에서 옛날의 왕들은 루이, 필립, 그게 이제 성 아니고 이름인데 그쵸?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야! 네. 아, 모든 왕들의 이름을 보면 루이, 필립, 프랑스와, 엉히 다 그러네요. 이렇게 있어요. 왠지 1세로 끝났을 것 같아. 아니요, 아직까지 나폴레옹 7세까지도 있으시고. 진짜요? 근데 나폴레옹 7세가 자기는 이제 자기 이름이 나폴레옹 된 거 싫어가지고 보나파르트로 다시 바뀌었어요. 너 지금 맞아. 나폴레옹 8세한테 죽을 뻔했어.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을 하고 프랑스가 만들었던 프랑스의 공화국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를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린 거였죠. 다른 유럽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심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 씨 누굴까요? 저요? 지원 형은 네. 알지. 제가요? 형이 네. 해외파니까. 그렇죠. 또 음악을 하시잖아요. 음악이요? 베토벤이요? 맞습니다. 음악이요? 베토벤이요? 맞습니다. 아. 네. 바로 청력을 읽기까지 했었던 영. 작곡가 베토벤이었어요. 진이었어요. 진짜. 진짜 와, 지니어스. 음악은 베토벤이죠. 예.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한테 나폴레옹은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부패한 권력을 종식시키고 자유, 평등, 형제라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위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란 제목의 곡을 작곡을 했어요. 진짜? 예, 그런데 베토벤이 그 곡을 다 이제 완성을 해서 정말 이거 이 나폴레옹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폴레옹 황제에 오른 거예요. 아, 나폴레옹도 진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야심가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악보를 또 찢어버렸는데 그 찢었던 악보가 필사본이었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서 원본 악보가 남아 있고 그게 이렇게 사진으로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같이 볼까요? 헌사. 근데 여기는 지금 악보 아니고 글 써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그 나폴레옹을 위한 헌사가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막 거치게 막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토벤의 영웅의 그 영웅이 나폴레옹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악보까지 찢어버릴 정도로 그럼 베토벤이 정말 실망감. 배신감이 엄청 배신감. 컸을 것 같죠. 그리고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기다렸던 황제 대관식이 열렸어요. 아, 이거 그림 유명하죠. 150명 이상이 되는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교황의 인정을 받고 축성을 받아야 황제가 되는 거죠. 왕관을 직접 쓰는 이 행동 자체는 사실 교황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는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그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진짜로 죽은 사람이 거기 표현되어 있다고요? 네, 누구였을까요? 루이세, 정말 루이 16세?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틀렸어. 땡! 아, 맞을 것 같았는데.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럼 시저. 비토반. 시저가 있다고? 정답. 예? 잠깐만, 뭐? 어디? 네. 시저? 카이사를 죽은 건가? 왜? 이건 뭐야? 카이사르? 왜? 타임머신 했네? 네. 어. 카이사르가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네. 막 대단한 척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이 황제라는 칭호는 로마 제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통을 물려받는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출신의 촌뜨기 군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통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가가 나폴레옹 뒤편에 시저를 넣어서 나폴레옹이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막 황제 자리에 나폴레옹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 기세를 몰아 전쟁으로 점령한 이탈리아 왕국의 왕 자리도 본인이 차지를 합니다. 이탈리아 네. 왕까지. 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반불 동맹을 또 맺게 돼요. 원래 서로 되게 싫어했는데 불어로 그런 술담이 있거든요. 저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네. 공동적이 생기니까. 네,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일단 나폴레옹의 군대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한테 무참하게 져요. 파리에서는 나폴레옹을 무너뜨릴 쿠데타가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위기를 느끼게 되죠.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I'm joining the troops.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대륙 내에서 제대로 패권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병사들한테 한번 또 연설을 합니다. 한번 우리 파비앙 씨가 한번 아, 예. 볼까요? Soldat, je suis content de vous. 난 너희들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중대장은 만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본인 원래 실망해야 되는데. 네, 본인은 만족했다 이런 아. 느낌입니다. 또 엄청 중요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의 승리 소식을 또 프랑스에 알리기도 하고 또 병사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드높이는 그런 발언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나폴레옹은 그 위세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폴레옹의 위세가 이제 전 유럽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머쥐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신화를 만들었던 황제 나폴레옹. 프랑스 국민에겐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구한 구원자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 여행지가 나폴레옹의 전쟁의 신 이미지에 금이 가게 된 그곳. 그리고 프랑스의 만행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만행이요? 프랑스의 만행이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황제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부채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 걸로 기대를 했는데 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사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모습이 또 잘 보인 곳 중 하나가 스페인이었어요. (1808년 3월 18일에) 스페인 왕국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로 혼란이 심해졌었어요.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왕과 그 맏아들을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마요르라는 도시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윽박지르죠. 왕 자리 내놔.
그래서 그 왕자리를 자기 형인 조제프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부르면 와요? 왕이? 저기요, 일로 와. 진짜 왜 가지?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셌어요. 와. 나폴레옹의 형이 즉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 반대 시위가 엄청 거세지니까 프랑스군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마드리드의 프렌시페 피오 언덕에서 끔찍한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본것 같아. 예, 프란시스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학살 장면에 교과서로 불린 만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살을 자행을 했으면은 스페인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스페인 군대가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니까 스페인의 왕이었던 나폴레옹 형이 스페인 군대랑 싸우게 되고 결국 패배를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아, 나폴레옹 군대가 무적이 아니구나.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걸? 이런 인식이 퍼지게 돼요. 나폴레옹의 전쟁의 신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나폴레옹이 보낸 군대가 저지른 학살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IT라고 불리는 그 전에는 쌍도망그였어요. (1794년 2월에) 노예제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더 반발이 거셌겠죠.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곳에서 식민지 제국을 제대로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학살? 그때 진압을 하던 장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제외하고 남자든 여자든 산속에 있는 모든 흑인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칼로 처형을 했어요. 또 목에 무거운 자루를 매달아서 바다로 밀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수장시키는 거죠. 이런 학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끔찍해요. 왜 인종차별주의라는 얘기 듣는지 알 것 그거는 같아요. 확실하네, 백인 우월주의. 네. 프랑스 군대는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들을 죽여서라도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군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고 또 황열병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군대를 철수하게 돼요. 줄리안 씨, IT 학살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Black Lives Matter에서 들어봤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노예 제도 덕분에 부유해진 이제 지방이라거나 아니면은 영웅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 나라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같이 하게 됐어요. 영웅으로 삼긴 게 좀 잘못됐다.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해야 됐다. Napoléon, en 1802, vous l'avez là aussi évoqué, a rétabli l'esclavage que la Convention de 1794 avait aboli.
Napoléon, dans ses conquêtes, ne s'est jamais véritablement préoccupé des pertes humaines. Une société historique. Un pays de temps long qui avance sans effacer, sans nier ni renier, mais en réinterprétant sans cesse, en reconnaissant, en cherchant à comprendre. Aujourd'hui encore, nous assumons tout. 처음에 그 군인이었을 때 나폴레옹이랑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다른 인물 학살을 하고 인종차별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독재자로 평가받는 그런 나폴레옹의 어두운 행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미 벌써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노예 부활시키고 뭐 네. 학살하고. 흑인들 다 죽이고. 사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 프랑스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전 부르봉 왕실과는 다를 것이다. 나폴레옹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권력에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잊은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게 됩니다. 아까 자신이 직접 기사까지 쓰면서 자기 어떤 이미지를 막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하면서 또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신문의 수가 급감합니다. 1799년에 쿠데타 이전에는 파리에 73개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 직후에 그 수가 13개로 줄었고 이제 제정 말기지요. 1814년에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4개밖에 안 났습니다. 아 진짜? 또 나폴레옹은 언론과 함께 프랑스 시민들의 입까지도 막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네? 코로나? 집합 금지. 20명 이상 집합 금지예요. 코로나가 생겼네. 갑자기. 근데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죠.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모이는 장소. 카페가 있어요. 근데 영업을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경찰들을 보내서 감시를 엄청 심하게 합니다. 경찰까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던 나폴레옹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직접 고백한 회고록을 보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비난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독재에 대해서 내 역사가들은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거를 증명해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정당화하는 그렇죠. 거죠. 나폴레옹은 자신이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혼란한 시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재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히틀러죠. 그렇죠. 실제로 과거 이제 히틀러의 한 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히틀러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롤모델이었구나. 그때 그 앵발리드 박물관에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 나폴레옹 아들의 유해를 같이 이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프랑스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폴레옹이 정치를 계속 이어 나갔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네? 걱정? 네. 걱정이요? 아기가 없었나? 정답. 맞아요? 네. 후계자가 없구나. 네. 아이가 없었구나.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 즉위를 할 때 그 투표안에는 그 후계자도 이제 계속 세습. 그렇죠. 황제 자리는 세습한다. 근데 나폴레옹은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죠. 사실 조제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조제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기르고 있었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이미 이혼. 조제핀은 이미 2명의 아이가 있었죠.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나폴레옹 본인이 불임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뭔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나폴레옹이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가 임신했구나.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제핀이랑 이혼을 결심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은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고 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황제 권위가 다른 나라의 황제 권위나 왕권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공주였어요. 좋죠. 그때 러시아 공주의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황제가 아니, 자기 여동생 14살밖에 안 됐는데 40이나 먹은 저 나폴레옹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대답을 계속 밀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좀만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영국? 아닌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오스트리아.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동맹을 맺게 되면 가운데 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나폴레옹한테 접근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황녀였던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의 재혼 상대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였던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자기 가족의 누군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이혼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야. 땡.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처형당했으니까. 그렇죠. 마리 루이즈의 할아버지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형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리 루이즈의 고모 할머니인 거죠. 고모 할머니를 프랑스가 처형을 시켰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프랑스를 증오하면서 자랐고 또 나폴레옹을 코르시카의 괴물이라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코르시카의 괴물? 그리고 1년 후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후계자도 태어났겠다. 이제 나폴레옹의 야망은 커집니다. 이제 유럽 대륙을 다 아우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야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정답! 나이스. 윤이 너무 잘한다. 진짜. 나폴레옹의 최악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러시아랑 재혼달라고 그랬다면서 러시아를 침공해버려요? 그럼 당시 유럽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프랑스의 영향권입니다.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었지요. 아니 저 포르투갈은 뭐야?
포르투갈도 프랑스가 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영국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아, 쟤네 너무 무섭겠다. 네. 어디 저쪽으로 가면 바다고 이쪽으로 나가면 프랑스고. 사실 프랑스는 대륙에서는 뭐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정말 약했어요. 영국 해군한테 너무 쉽게 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트라팔가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도 크게 졌죠. 그리고 이집트 원정 당시에도 영국 해군한테 프랑스 함대가 침몰당하면서 나폴레옹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각을 하기에 영국을 바로 침공을 하는 건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군이 너무 밀리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국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륙 공세령이에요. 이 대륙 내에서 영국이랑 절대 교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폴레옹이 크게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누군가 교류했네. 바로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요.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품 막 수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여기 바르샤바 공국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폴란드인데 이쪽 폴란드 지역을 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되겠다. 러시아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1812년 6월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이 결정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속전속결. 그렇죠. 빨리. 나폴레옹은 최대한 빨리 러시아하고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아, 이거 알겠다. 근데 러시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프랑스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매번 그 작전을 쓰네, 러시아. 러시아는 진짜 전쟁만 하면 저 작전을 쓰네. 맞아. 1812년 9월 14일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근데 도시가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망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폴레옹은 크레물린 궁전으로 갔어요. 그 주인 없는 크레물린 궁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항복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모스크바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뭔가 조달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전략이 큰 화로 돌아왔어요. 그 지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때도 보급 다 끊어버리고 불태우고 후퇴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건 되게 리스크가 큰 전략이다. 그렇겠죠. 네. 자기 여기 문화재도 있고 막 유산들도 있을 텐데 막 그걸 다. 그때는 아직 유네스코 전이라서.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또 여기에는 병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추위였죠. 추위. 6월에 원래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9월까지 넘어간 탓에 러시아의 추위가 불어닥칩니다. 얼어 죽이는구나. 네. 얼려 죽여버려.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20도의 이제 추위가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한 달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퇴각을 결정을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처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의 초라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밑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가 깨지니까 프랑스한테 짓눌려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둘러서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아, 기회죠. 그래서 1814년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돼요. 결국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반불동맹의 압박 아래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에서 황제의 자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퍼지는 걸 두려워했던 반불 동맹은 프랑스를 이제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망명해서 숨어 살고 있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히고 부르봉 왕실을 이제 복귀시켰죠. 아 진짜 이게 무슨 야 점점 더 뒤로 가네. 재밌어 아주. 재밌어.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프랑스 내에서는 부르봉 왕실이 복귀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복귀를 바라는 민심이 있다, 이거를 알아내고 9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민중들이 원하는 입헌주의를 약속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이런 기세를 두려워하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바로 워털. 그렇죠. 워털루에. 왜 자꾸 우리 땅 와서 싸워 사람들이? 아. 나폴레옹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영국, 그리고 영국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운 전투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막상막하로 싸웠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있기 바로 전날 오후부터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 오면 약점이 생기나요? 포병이나 기병들 이동이 힘들죠. 질퍽질퍽한 땅에서 포를 밀고 가기가 힘들죠. 이런 상태로는 바로 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전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맞아. Over there, sir. Over there. That cloud of dust. An army on the march.
그리고 또 어떤 장군의 잘못된 또 판단으로 인해서 기병대가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처럼 겹치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나폴레옹 이미 한번 유배 갔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먼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 대서양 남쪽에 아프리카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냅니다. 다시 못 돌아오게 완전 보내버려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육지가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진짜 뭐 한 달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갈 데 없는 유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자기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 때문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결국 초라하게 숨을 거두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대로 나폴레옹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프랑스에 재정을 세우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을 하면서 또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유, 너무 충격인데? 뭐지? 다 굶어 죽은 건가? 뭐지? 뼈밖에 이거 다 뼈인데 지금? 가스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대충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제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수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 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네. 니른베르크 발음 맞나요? 네, 맞아요. 니른베르크는 그 어느 곳보다 그 독일적인 분위기가 진한 곳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나치당의 열렬한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또 유대인 차별의 근거가 된 법, 그 니른베르크 인종차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나치 전범들이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나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나치는 유대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문명 국가인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세기 당시에 독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런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네.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예, 요셉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Diesen Kampf mit wild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bö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Ein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좌중을 그쵸. 딱 사로잡는.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렇죠.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일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몰라. 영화였죠.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자기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나치의 선전 영화로 잘 알려진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본인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든 영화죠. 거네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로 레니 리펜슈탈인데요. 영화사에 남는 인물이죠. 물론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한 내용인데 30여 개의 카메라와 그리고 아주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비행기를 탄 히틀러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종의 현대적 메시아죠. 그런 히틀러밖에 안 보이네 내리는 게 장면이. 독일을 구원해줄 신이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침투될 것 세뇌가 같긴 해요. 되는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화는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선동성이
그 이전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네. 이후에 göring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같아요. 끼쳐,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 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대참사를 만든 나치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이 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에 소련군은 결국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이죠. 이때 히틀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거 또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죠. 네. 배우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죠. 저희 그 약혼녀와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공간 자살. 히틀러는 폐허로 변한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에바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그 늘 거창했던 행적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죠, 그죠? 그가 뭐 실제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서방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